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어우 막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국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과의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한 10월이 벌써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는지 어디를 흘러갔는지. 네. 제가 짧게 군 생활을 했지만은 한 달 했습니다. 제 훈련소 생활. 그 한 달은 한 10년 같았는데 요즘은 정말 40 넘어가니까요. 저는 쏜살같이 이 날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입니다, 40대. 좋은 시절입니까? 우리 교수님 연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월이? 글쎄요, 이 세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가능하면은 시간을 외면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뭔가 눈에 보일 때 시간이란
몸체에 발이 보일 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늘도 높고 새털 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길래 시간을 껴안고 저 새털 구름 속에서 뒹굴었으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문의 현답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우연히 우리 이원배 기자랑 방송하는 거 들으니까 40대에서 50대로 가는 길목에서 많이 서성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 고정 출연해 주시는 연사 보니까 김프로가 30대, 이완배 기자님 40대, 그리고 교수님 50대 아닙니까? 마지막은 얘기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은 땡땡대. 예. 네. 60대가 가까운 50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일상 속에 치여 사는 그 삶을 사는 세대가 40대까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아이들이 각자 주체성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 50대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독 이런 것도 엄습해 옵니까, 교수님? 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은 많이 쓸쓸하고 외롭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책하고 놀아야죠. 책하고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도 그런 맥락에서 버타기 좋은 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 프레데릭 마이어의 편견, 인류의 재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걸 고른 건 저쪽 사람들. 제가 이 방송에서 저쪽 사람들이라 하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저쪽 사람들이 내뱉는 언어가 참 살벌하고 투박하고 정말 이 광기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서 저 편견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뭐 먹고 그렇게 됐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히틀러의 나치즘과 그 유태인 대학살은 역사적으로 다 알린 사실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거기에서 역사적 교훈이랄까 성찰을 얻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도 나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태인 학살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는 위대했다. 그때 유태인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잘못이다. 언젠가 히틀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이라는 소설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른바 신나치주의, 네오나치즘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런 편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 들어 얘기를 들으니까 조아무기를 비롯해서 저쪽 사람들의 언어가 이런 광기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언어의 빈곤을 그대로 알 수도 있겠지만은 더군다나 어쩌면 저렇게 반성이나 성찰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가는 사우나에 앉아 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험한 말들 쏟아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 쏟아냅니다. 김인수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둔 표현 같은데 통진당을 옹호한 아주 골수 빨갱이다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의원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상한 그 욕설과 더불어서 이 여성을 비하는 욕설이 나왔겠죠. 아무래도. 네, 욕설 포함해서 토지 공개념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토지를 국유화하자니 저게 빨갱이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소리들, 그 정말 무지로 가득한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오래 전이라면은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한바탕 했겠지만 요즘은 뭐랄까 쓸쓸해져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씁쓸해지고 또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저런 지경이 이르렀는가, 무엇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저런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교수님, 지금 교수님 연배에서는요 나뭇잎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연배를 따지십니까?
그거는 40대, 30대들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고요. 이거 편견입니다, 편견. 예, 알겠습니다. 아이, 교수님, 오랫동안 방송하셔야지. 괜히 또 어디서, 이제, 깽ቃ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유, 못 뵐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프레드릭 바이어는 교육과 철학을 전공한 학자인데요. 예. 이 책은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 토대로 해서 예. 우리 세계에 미만에 있는, 미만이란 말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인데요. 가득 차 있는 편견의 양상들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게 인종 편견이 있을 수 있죠. 흑백차별이 대표되는. 예, 그리고 그 연장선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들, 또 세대 간의 편견, 남녀 간의 편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종교 간의 편견도 있겠죠. 예. 또 빈부 간의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하면서 머릿말을 펼치면 프레드릭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견과 증오가 오늘날 같이 만연해 있는 한, 타협과 소통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 우리 인류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편견이야말로 인류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적 재앙, 환경 재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의 양상들이 있겠지만은 프레드릭 바이어가 보기에는 편견이야말로 인류의 재앙의 조짐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을 하네요. 예. 그중에서도 편견을 조직화해서 내면화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편견들을 조직화하고 지속적으로 내면화하는 프로세스,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파해내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목욕탕 말씀드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의식들을 저렇게 편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정체가 무엇인지 그 내면화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해야 할 일이겠죠. 예.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주로 이제 파시즘과 나치에 의한 대량 학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인종차별 등등이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 히틀러의 인간에 대한 증오가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네요. 히틀러에게는 편견이 하나의 생활 양식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히틀러 이전에는 그 누구도 편견을 조장하기 위해 그만큼 체계적으로 선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중요한데요. 편견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조직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까지 밟은 것은 현대 정치사회에서 히틀러가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진곡이나 군중대, 성령식 등등 그리고 온갖 미디어를 동원한 세뇌의 과정들 있죠. 이것들이 편견들 더 확산해 나갔고 끊임없이 속죄양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거짓말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거짓말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정을 강화하기에 샌드백이 필요하다. 이때 감정이란 증오의 감정이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은 공격성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문명의 법칙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짓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은 증오의 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편견이나 증오의 종교화에 이른 것 같아요. 예. 이런 증오의 토대를 두고 확산된 편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한 역사적 참상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소통의 회로가 차단돼 버리면은 만연한 환멸들이 새로운 형태의 히틀러를 갈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난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많이 환멸로 점철해 있었잖아요. 예. 환멸의 시간들을 어렵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환멸을 이겨내지 못했다면은 그 환멸의 시간들을 촛불로 태우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저렇게 쏟아지는 과거의 조작들, 거짓말들을 우리 보면서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얼마나 옥죄했을지 정말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PD가 계속 얘기하시듯이 촛불이 혁명이야말로 어쩌면 구원일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예. 이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를, 소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예. 저들이 아무리 저런 폐악질을 해오고 분탕질을 하더라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자를 단지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디스트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굴복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조키스트,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미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들도, 제가 저들이라고 하는 저들입니다. 저들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참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저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야 우리가 저들과 대결할 수가 있겠죠. 예. 왜 저들이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촘촘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편견의 폐해에 대해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시민의 용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결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들 중에서 비밀 경찰에 맞설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편견을 조장하는 애들, 편견을 조직하고 확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들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심리적 메커니즘, 의식의 작동 원리들을 우리가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편견으로 가득한 증오의 언어를 내뱉는 저들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게 프레드릭 마이어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정말 다른 광기의 언어를 내뱉는 자들 보면은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직면하자는 겁니다. 직면하고 대면해야 저들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뿌리는 어떤 식으로는 더 깊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자인 프레드릭 마이어는 세계주의적 인도주의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맨 마지막쯤에 가면은 사랑과 관용을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사랑이 그냥 이 말로 내뱉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을 동반하는, 그리고 이 편견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 뽑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면 개인은 사랑의 능력과 약점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게 되며 이런 튼튼한 바탕에서 자신의 삶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을 비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양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이웃 사람들 간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련과 약점, 좌절, 그리고 그들의 잘못 등을 내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일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들의 삶의 절정으로 여기며 기다립니다. 마치 어떤 처녀가 캐딜락을 탄 스타를 기다리듯이, 혹은 어떤 남자가 완전한 여자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대는 우리에게 현실의 요구와 현실성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시야를 더 크게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메마른 일상적 삶을 온기와 애착이 샘솟는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편견과 편견에 바탕한 증오로 가득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자신을 깊이 사랑할 때,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벌릴 수 있고 그게 편견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넓고 깊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사랑과 관용의 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좌표를 삼아야 하는지, 편견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관한 대화의 책, 우리가 벌써 이 책을 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편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역사에 죄를 지은 자들을 정말 아량 어린 손길로 용서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야말로 역사적 실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상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저들의 성찰과 깊이 있는 사죄가 가능할 때 우리는 관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톨레랑스를 얘기하고 관용을 얘기합니다만은, 톨레랑스는 관용은 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파고들기죠. 파고들기.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역사에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 그 당사자들의 성찰 없이는 용서는 베푼 사랑입니다. 교수님,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저쪽에서 거의 막 나가던 멘트를 남발하는 거는 두려움의 표시는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 PD 확실히 훌륭하십니다. 누구 제자인데요? 네. 히틀러가 저렇게 편견의 노예가 돼서 극단적인 지경까지 이른 것은 결국은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버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자가 결국은 타자에 대한 증오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예. 그건 결국 자신의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프레드링 마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되 아무거나 던지는 것,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획하는 뭔가 정확한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안감이자 열등감이자 어떤 초조감의 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쟤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러서야지, 좀 봐줘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관용을 얘기하는 책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조금 낯설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미친 개는 두들겨 패야 됩니다. 또 이렇게 동정이나 연민을 베푸는 순간 저 개는 또다시 우리를 아주 무섭게 물어뜯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배워왔다는 것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번에 그 남한산성 영화 소설 관련한 그런 책 산성일기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명나라 말기의 사상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책을 만나다 보면은 손에서 떠나지 않는 책들이 있게 마련이죠. 예. 제 삶에서 이타고의 분서가 그렇습니다. 분서라는 제목은 태워버려야 할 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울 분자, 책 서자 써서. 분서갱유도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분서갱유할 때 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은, 자신의 글은 너무나 이단적이어서 이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못할 것이다 해서 태워버려야 할 책이라고 명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타고는 명나라 말기, 그러니까 1527년부터 1602년까지 살았던,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리학의 도그마, 독단에 저항하는 양명학의 급진 좌파 쪽에 서 있는 사상가입니다. 대단히 기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분서를 읽다 보면은 벌써 500년 전 책인데도 곳곳에 빛나는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타고에 빠지시면은 오랫동안 글 읽는 즐거움, 그리고 이 사상의 깊이를 헤아릴 때 오는 그 환희들, 예.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타고는 책 읽기를 워낙 좋아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독서락이라는 시 형식의 글이 있는데요. 예. 이 글을 보면은 책이 자신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아주 듬직한 버팀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호라는 곳은 지명이고요. 타고는 이타고 자신의 이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용호를 낳아 타고를 기다렸고 하늘이 타고를 낳아 용호에서 살게 했다. 용호와 타고는 그 즐거움이 어떠할까? 사시사철 책만 보고 다른 것은 전혀 몰랐다. 독서하면 어떠한가? 나는 만나는 것이 많았다. 일단 마음과 만나면 저절로 웃고 저절로 노래하여 노래와 읊조림이 그치지 않고 외침으로 이어졌다. 통곡하고 소리치며 눈물이 줄줄 흘렀다. 노래를 한 것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보면 실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통곡을 한 것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빈 호수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해 실로 내 마음에 태운다. 버려두고 읽지 말지어다. 높은 집에 묶어둘지어다. 성정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기를지어다. 노래를 그만하고 통곡을 그칠지어다. 왜 꼭 책을 읽어야 즐겁겠나? 이런 말을 잠깐 듣고 고민하기도 했다. 책을 묶어놓고 보지 않으면 내 어찌 즐거우랴. 성정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천만 성현이 자네와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는가. 몸은 있으되 묵을 집 없고 머리는 있으되 머리카락 없는 이 몸. 죽는 것이 이 몸이요 썩는 것이 뼈다귀라. 이것만이 홀로 불후하니 이 세상 다하기까지 함께하고 싶다. 숲풀에 기대어 휘파람 불자니 그 소리에 숲과 새가 화들짝 놀란다. 노래와 곡이 서로 뒤따라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 초음도 아까운데 어찌 감히 조용하리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주 격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라는 구절에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을 여행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를 깨달으면서 점점 자신을 확충해 나가는
그 모습이 선하게 와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타고라는 사람은 기인이면서 책 읽기를 굶주린 사람처럼 좋아했다고 해요. 책을 탐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동무들을 만났을 텐데 이 동무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독단으로 흐르는 세계, 그리고 공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공자만 섬기는 지식인들에 대한 정말 그 통렬한 비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분서는 아주 두툼한 책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도서관에 가셔서 손인사 쭉 해보시고요. 네. 한번 자신의 결과 맞닿으면은 여기저기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이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분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 가장 인상적인 게 분서의 3번째 권 속분서라는 책에 들어있는 성교소인이라는 짤막한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 핵심이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50이 넘은 나이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줏대도 없이 남들이 가자는 데 다 가고 남들이 옳다는 것만 믿고 살아온 그 모습이야말로 개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0대인 우리 김 PD는 아직 조금 먼 시간이지만 50이 훌쩍 지난 제가 보기에는 절절하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정말 저도 어찌 보면은 한 마리 개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PD 만나서 많은 애청자들 더불어 얘기하면서 그나마 개의 상태에서 조금은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속분서의 성교소인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공자를 존경했지만 공자에게 어떤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난쟁이가 광대 노름을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소리치면 따라서 잘한다고 소리치는 격이었다. 나이 50 이전의 나는 정말로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이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어오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오호라, 나는 오늘에서야 우리 공자를 이해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따라 짖지 않게 되었다. 예전의 난쟁이가 노년에 이르러 마침내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0이야 뭐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시대의 50이면은 뭐 상노인에 속하죠. 이 상노인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남이 하자는 대로 다른 개들이 짖는 대로 짖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주 깊이 있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한 마리 개가 아닌 정말 주인으로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선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개가 아닌 사람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요즘 주변에서 보면은 자신이 개인데도 개인 줄 모르고 짖어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혹시 내 안에도 이런 개 속성이 없진 않은지 저는 한 번씩 묻곤 합니다. 예. 다른 개를 따라 짖는 개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알고요. 특히 지식인이란 자들의 위선이나 자기 기만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은 내 안에 깃들여 있는 이 개의 속성들도 아울러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이 좀 지나고 보면은 어떤 게 개 짖는 소리이고 어떤 게 사람이 말하는 소리인지 어렴풋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 개 짖는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같이 개처럼 짖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의 언어로 조근조근 얘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의 상황들이 그렇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예. 이 책에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이타고는 이 당시에 성리학이 지배했던 명나라 질서에 저항하면서 정말 자기 욕망에 충실한 존재를 상상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남녀 차별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마음,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타고가 말하는 동심은 초심,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남을 따라하지 않는 자신만의 주체를 정립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속박을 뿌리치고 기인으로서 이단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구절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아주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타고는 우선 세상에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구절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부류는 관직에 매이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그 마음이 더 한층 괴로워서 관직을 그만두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데 저 같은 자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관직을 다 버리고 자유를 택했다는 얘기겠죠. 또 한 부류는 본디 부귀의 뜻을 두었으면서도 밖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는 양 가장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또 도덕과 인의의 허울로서 자신을 엄호하려 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한 것은 말할 것조차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을 도덕이니 인의니 하는 걸로 치장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내면이 얼마나 궁핍할지 그리고 피곤할지 상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타고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한 부류만이 벼슬살이가 싫으면 곧장 그만두고 벼슬살이가 좋으면 또 벼슬을 합니다. 학문을 강론하고 싶으면 곧바로 가르침을 베풀고 강하기 싫으면 또 미련 없이 그만두어 버리지요. 이 부류는 심신이 모두 태평한 데다 손발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걱정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추태가 없으니 칭찬할 만한 부류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삶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삶의 가을에 접어든 저로서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작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구절은 분서에서 가장 빛나는 표현인데요. 이른바 동심설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심설이라는 문장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상의 견식이나 도리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따라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자신의 그 욕망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자세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저 동심이란 진실한 마음이다. 만약 동심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무릇 동심이란 거짓을 끊어버린 순진함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갖게 되는 본심을 말한다. 동심을 잃게 되면 진심이 없어지게 되고 진심이 없어지면 진실한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이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최초의 본 마음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처음 모습이요 동심은 마음의 처음 모습이다. 대저 최초의 마음이 어찌하여 없어질 수 있는 것이랴. 그러나 동심은 왜 느닷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원래 그 시초는 듣고 보는 것이 귀와 눈으로부터 들어와 안에서 사람을 주재하게 되면 동심이 없어지는 데서 시작한다. 자라서 도리가 견문으로부터 들어와 사람의 내면을 주재하게 되면 어느덧 동심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설사 많은 책을 읽고 난 다음이라 해도 이 동심을 보호하여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니 고통 공부하는 자들이 많은 책을 읽고 의리를 깨우침으로써 도리어 동심을 가리는 경우와는 매우 다르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공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심을 쭉 표현하면서 세상에 지식인연 하는 자들이 동심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식으로만 무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쟁이도 못 되는 주제에 어떤 한 푼어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큰 호령을 하는 자들을 그야말로 일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 향해서. 그러면 좋은 글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진심에서 동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미사역으로 꾸미는 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타고에 따르면 자신의 진심, 동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그거야말로 좋은 글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글 쓰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예. 진심과 글이 어우러질 때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비록 최고로 잘된 문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짓된 사람에 의해 인멸되어 후세에는 볼 수 없게 된 글들이 또 어찌 적다 하리요. 어찌하여 그럴까? 천하의 명문은 동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심을 항상 지닐 수만 있다면 도리가 행해지지 않고 견문은 행세하지 못하며 언제 지어도 훌륭한 글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지어도 좋은 글이 되며 어떤 체제의 글을 지어도 빼어난 글이 아닌 경우가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난쟁이처럼 흉내내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자신의 첫 마음, 동심에 깊이 귀 기울이면서 쓰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문장들을 견디지 못해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문장들을 지워버리고 인멸해버리고 했다는 게 이타고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타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설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타고란 인물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은 우리 시대에 정말 개 짖는 사람을 쫓아서 짖는 그 개 노릇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스러울 때 이건 진심이 담긴 글이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압니다. 예. 아울러서 자신의 생각도 더욱 깊어지면서 동심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명나라 말기의 인물로 소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뭐 그 시대와 어울려서 뭔 역할을 한 건 있었습니까? 벼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벼슬이라는 게 내 성적은 맞지 않는다. 다 때려치고 이제 아이도 없고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고서 벼슬이 자기의 자유로운 삶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고서 다 떨친 모양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몇 구절 읽어드렸듯이 이 세상에 권력 욕에 들린 자들, 가짜 지식인 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성리학의 독단에 휘둘리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단으로 살면서 도가 높은 승려들도 만나고 다양한 동무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76살의 나이에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다양한 동무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타고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친구가 되지 못하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되지 못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배움과 우정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피력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 스승이면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되길 참 어렵잖아요. 예. 근데 진짜 친구라면은 나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친구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진짜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서로가 스승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김 PD가 저에게 아주 큰 스승인 것처럼. 이거 별 말씀을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PD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사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부하는 것 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친구이자 스승으로서 제가 우리 김 PD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나라가 망조가 들면은 그 인재 등용이 고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또 느껴져서 그래서 혹시 뭐 이렇다 할 벼슬을 했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니나 네, 다를까. 맞습니다. 네. 내가 또 이게 올바른 소리, 입바른 소리 하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예. 맞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리면은 이런 옳은 말 하는 사람들, 간언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마련이죠. 예. 간신배들에 둘러싸여서 이런 빛나는 통찰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테고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래전 사람이지만 지금 읽어도 날카로운 화살이 찌는 듯이 아프게 와닿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
대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번역한 논어에서 몇 구절 볼까 합니다. 참 대단한 지평을 자랑하는 학자 아닙니까? 도올 선생? 네, 그렇습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도올 선생이 번역한 맹자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논어 역시 도올 선생의 지적 여정이 아주 함축된 대작입니다. 단순한 번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긴 해제, 상세한 해제와 더불어서 공자님 말씀의 현재적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아주 폭넓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어를 떠올리고 고른 이유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논어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보고 서였습니다. 논어 어느 구절을 인용했나요? 안철수 씨가 인용한 구절은 제1편이죠. 하기에 나오는 과즉 물탄계였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 뒤에 대통령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고스란히 안철수 씨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다른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령공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짤막한 진술인데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와 연결시켜서 이제 어제 안철수 씨가 인용한 구절을 보시면 될 텐데 하기편의 그 관련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있지 않겠습니다. 군자는 무게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을 해도 경고하지 못하게 된다. 우러나오는 마음과 믿음 있는 말을 주로 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아니하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게 군자라는 거죠. 예. 군자는 유학사상에서 이상적인 인물상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군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자를 지향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군자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무게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문을 해도 탄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러나오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말을 주로 하며 원문은 주충신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믿음성 있는 말을 주로 해야 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과즉 물탄게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허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예. 네, 이 말은 누가 먼저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야당이 있는 게 바람직한 정치 풍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예. 이런 그 허물들, 과거의 적폐를 만약에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잘못들, 허물들을 고쳐 나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넘어지면은 어쩌자는 말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허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물이 있다면 그걸 고치지 않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게 그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물을 알고도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이다. 이 말을 조금만 비틀면 조금만 더 원용해 보면 오류는 오류 자체로 오류는 아니고 오류를 고칠 때 비로소 오류는 오류가 아니게 되는 건데 오류가 있음에도 이 오류를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뭐 뭉갠다든지 이래 버리면 그게 오류가 된다라는 그런 말로도 풀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잘못들, 폐단들을 그대로 둘 때 그건 우리는 공자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 허물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씨가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논어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오늘 종일 논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다가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기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지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공자의 선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범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남이 나를 몰라주는 걸 걱정하고 그 우려하고 거기에서 삐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많이 알아주고 자신을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삐딱한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걸 걱정하지 않는 건 쉽지는 않죠. 네, 그거야말로 진짜 대인배, 여기서 얘기하는 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좀 더 보겠습니다. 예. 헌문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것도 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거대한 상상을 할 때 그건 망상으로 흐르기 쉽죠. 예. 자신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와 관련지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이건 뭐 안철수 씨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저쪽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부끄러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자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금방 알 텐데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비라 일컬을만 합니까? 이때 선비는 뭐 학자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조율하는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줄 알며 사방의 나라의 사신으로 나아가서는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그를 선비라 일컬을 만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은 행기유치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지식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지식인을 좁혀서 얘기하면은 권력에 빌붙어서 곡학아세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들을 많이 하는 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정권까지 뭐 몇몇 정치가들 잘못이 아니고 뒷받침했던 학자들, 지식인들이 저지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자들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온갖 분탕질을 해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기유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행한 바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들이 지식인을 참칭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현실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바 공부벌레들, 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다시 말하자면 인문학적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자들이 공부기술자들이 되어서 한 나라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치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겠죠. 이 행기유치라는 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핵산업과 관련해서 지분이 있으면서 그건 감추고 탈원전, 여기에 반기를 드는 학자들, 이 자들도 만만치 않죠. 예. 그 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올바른 정치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방향이 바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자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을 하죠. 예. 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편에 나온 얘기인데요. 또 자공이 물어봅니다. 향인, 이때 향인은 마을 사람인데 일단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향인 전부가 한 사람을 다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향인, 그러니까 마을 사람 또는 어떤 국민 전부가 한 사람을 다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에 공자가 또 대답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주 유명한데요. 향인 중에 선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향인 중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 다시 말하자면요. 어떤 정치 공동체든 어디든 마을이든 사람들 중에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 마을 사람 중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야 그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뜻이 있는 사람들, 정의로운 정치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원을 받는 그걸 지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폐가 청산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들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은 달게 받아야죠. 네. 달게 받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직하게 정말 정직하고 또 곧바르게 자신의 행동으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잘못이 청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은 그건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적폐 청산 시즌을 맞아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는 적폐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 봐두고 그동안 이런 자들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지배했었구나. 이 자들에게 이 권력이 한시라도 더 오래
있었다면은, 그들 손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큰일 날 뻔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테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권력자 선출할 때 이놈 저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분별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놀라워하는 촛불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시민들은 충분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서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자는 논어 여기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좀 달라요. 덕은 덕으로 갚되 잘못들에 대해서는 직한 걸로 갚아야 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직한 걸로요? 고들직자입니다. 고들직자.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잘못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이 용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예. 뭐 이제는 더는 뭐 화합하자, 통합하자 그 차원에서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덮자 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양심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 PD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 나눴잖아요. 예. 관용이나 용서라는 게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폐단을 기르면서 우리 앞길에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오리라는 것 말이죠. 예. 헌문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덕을 무엇으로 갚을까? 원한에는 직으로 갚는 것이 정당하고 덕에는 덕으로 갚는 것이 정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들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초월적인 관점에서 무차별적인 용서나 사랑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공자의 현실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취미생활은 뭘로 하세요? 책 읽기 말고. 글쎄요, 동네 형들하고 탁구 치는 거 말고는 취미랄 게 별로 없네요. 햇살 좋은 날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취미라면 취미겠고. 광교산 등반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고길이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네, 고길이도 가끔 가고요. 수지사는 그런 행복이 있으시네요. 네, 우리 동네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소주 한잔 생각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불안당들이 그렇게 많아서 얼마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불자 땀 한자 불안당. 예. 아 불안당보다는 건달이 낫겠네요. 건달. 아이고 건달이 많은 동네 수지.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예. 여느 도시인들의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바로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층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동네 산 지 한 12년쯤 됐는데 마을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시 속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다른 노후 대비인지도 모르죠. 그 뮤지컬은 안 좋아하세요, 교수님? 뮤지컬도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뮤지컬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죠. 예. 오늘은 그 아주 저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죠. 연극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연극 개론 배울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연극하는 분들에게 뭐 고전이자 교본인 그런 작품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아주 뛰어난 리얼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브레이트의 작품 중에 예. 4분짜리 오페라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4분짜리 오페라는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뮤지컬로도 많이 각색되곤 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뭐 번안 각색되어서 여러 차례 공연되기도 했었죠. 예.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극장에서 보고선 정말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연극 공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뭐 낯설게 하기 효과, 유식한 말로는 속격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이건 연극이라는 기존의 우리의 이미지를 다 걷고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을 배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이 브레이트의 전략이었다고도 하네요. 예. 이 브레이트 작품 중에는 4분짜리 오페라뿐만 아니고 억척 어머니과 자식들, 그런 갈릴레이의 생애, 뭐 사탄의 선인, 또 코카서스의 백목원이라는 걸작도 있습니다. 예. 한번 빠져보시면은 또 다른 그리스 비극이나 뭐 셰익스피어의 희곡, 또한 또 다른 현대 드라마의 절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책으로 만나는 건 좀 흥미가 반감하지 않을까요? 글쎄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서사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이 표현이 날 것 그대로여서 처음엔 낯설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기대했던 뭐 고상한 사람들의 기품 있는 언어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거지들이나 강도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데 예. 거친 말 속에 우리 삶의 진실들이 있고요. 이런 삶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노래로 불리우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면은 예. 맛이 아주 깊습니다. 이 4분짜리 오페라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그 인간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정이나 사랑마저도 돈으로 거래되고요. 가족마저도 아버지도 딸을 하나의 노후 대책 정도로 생각하고 남녀 관계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전환돼 버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신뢰는 다 매수돼 버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인간이 사물화되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뭐 그 자체로 지옥이네요. 네, 그렇죠. 인간이 이 사물이 돼서 물화라 그러는데 사물이 돼서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들 하나의 드라마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사극 또는 시극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분짜리 오페라의 등장인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이 거짓대 두목인 피첨인데요. 그러니까 앵벌이 두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동정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가는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그리고 메키스라는 노상 강도단 두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적대 두목이죠. 이 두목이 도적대들을 거느리면서 어떤 폐악질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브라운이라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이 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거짓대 두목이나 도둑대 두목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팔아먹는 그런 아주 악랄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셨듯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린 것보다는 직접 읽는 게 훨씬 좋으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음미해야 할 몇몇 구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유한배 기자 브리핑 듣다 보니까 삼성을 두고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서 분노에 이를 가시던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첫 분짜리 오페라 읽으시면서 예. 그 이면의 인간들을 이렇게 저열하게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을 욕하실 때 좀 덜 떨면서 덜 분노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배 기자가 너무나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 점잖은 양반이. 네. 삼성에 퍼붓는 독설들 제가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피첨이라는 거짓대 두목, 이게 앵벌의 두목이죠. 이 두목이 마누라와 자기 딸 앞에서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권리란다. 이건 이제 사랑 얘기인데요. 자기 딸이 아빠가 원하지 않는 도둑의 두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기에 행복을 느끼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향유하고 돌이 아닌 먹을 빵을 얻는 것. 이 지상을 사는 인간의 유일한 권리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지. 그 권리를 얻었다는 것. 어디에 있을까? 누군들 자신의 권리를 얻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그러니까 피첨 부인 옆에서 이렇게 받아요. 나도 너에게 기꺼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이 딸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지. 내가 삶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하니까. 이게 다 딸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했다가 봤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 왜 아니겠어. 모두들 선하면 하느님 나라가 멀지 않으리. 누군들 하느님의 광명 속에 살고 싶지 않겠어. 선한 인간이 되는 것.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별에서 식량은 빠듯하고 인간은 야비하지. 누군들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있지 않겠어.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 이게 쭉 이어지는 노래 형식의 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식량은 빠듯하고 인간은 야비하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들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강변을 해요. 거짓대 두목인 이 피첨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얼마든지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인간은 야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야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홉스가 얘기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들 많이 언급을 해요. 거짓대 두목이나 강도단 두목을 등장시켜서 브레이트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합창단이 등장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의미 있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쥐새끼가 갈가대는 오두막에서 뱃속은 텅텅 빈 채 책이나 뒤적거리는 위인들의 삶을 찬양들 하지. 하지만 이런 피죽으로 날 괴롭히지 마오. 그러고 싶은 사람이나 소박하게 살라지. 난 이제 그런 것에 질렸어. 아무리 작은 새라도 이곳에서 바빌론까지 이런 음식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해. 자유가 무슨 소용? 안락하지 않은데 부자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고요. 정작 뒷부분에 가면은 맥키스라는 노상강도 두목이 얘기하는 소리를 반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우선은 처먹고 나서야 다음이 도덕이라는 것을 이라는 구절입니다. 예. 도덕이고 뭐 윤리고 사랑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먼저 이 말을 그대로 빌면 배때기를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도둑놈 대장의 노래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신사 양반들. 우선 우리에게 먹을 걸 줘야지. 그럼 말할 수 있지.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당신들의 배때기와 우리의 정직함을 좋아하는 당신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길. 당신들이 아무리 둘러대고 속임수를 쓸지라도 우선은 처먹고 나서야 다음이 도덕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커다란 빵덩이에서 자기 몫을 얻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고 매 순간 인간을 괴롭히고 벗겨먹고 덮치고 목 조르고 먹어치우며 살지.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을 매 순간 괴롭히고 벗겨먹고 덮치고 목 조르고 먹어치우며 사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함이나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은 다 시궁창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는 훔친 돈으로 명예를 사고 다른 사람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다 누립니다. 여기에서 매키스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브레이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둑놈들이 진짜 도둑놈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그리고 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도둑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구절 서푼짜리 오페라의 명구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쇠막대로 구멍가게의 니켈 금고나 터는 소시민 수공업자들인데 대기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은행들이 버티고 있죠. 주식에 비하면 곁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곁쇠는 뭐 만능 열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둑놈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식에 비하면 곁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비하면 은행을 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시민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과 이별을 고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도둑놈의 대장 메키의 말은 우리들의 도둑질은 이 주식으로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을 터는 건 은행을 설립해서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반어를 통해서 도둑들이 곧 시민이 되고 시민들이 곧 도둑이 되는, 그리고 정작 큰 도둑들은 부자들, 자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금융자본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도둑의 말은 절절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도둑놈은 자기가 스스로 거대한 도둑이 되어서 여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이어나갑니다. 불의가 끝나지 않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불의를 끝장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브레이트는 아주 섬뜩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쥐가 나와서 혹시 누구를 연상하게 하려고 이제 고르신 건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서푼짜리 오페라를 쭉 뒤져보다가 쥐 갉아먹는 소리 딱 나와서 이걸 딱 골랐습니다. 예. 우리의 그 이심전심의 수준이 뭐 이제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일은 감옥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내일은 시를 읽는 시간인데 감옥에서 보낸 시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브레이트는 거짓대 두목이나 도둑놈들 두목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악용하는 경찰서장 등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죠. 정말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착한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동시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트의 꿈이 이렇게 좀 험악한 언어로 나오긴 하지만 이 험악한 언어의 그 이면에 있는 현실 사회를 투시하는 그 통찰력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가 있는 금요일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이 쓴 두 번째 시집 참된 시작에서 옥중에서 쓴 시 몇 편 보겠습니다. 자, 박노해, 노동해방의 줄임말 노해. 본명은 박기평,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하여 줄임말이라 그러죠. 아, 박도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어제 김 PD께서 옥중과 관련된 옥중에서 쓴 시 있으면은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내 눈에 띄는 게 이 박노해 시인의 참된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옥중에 있는, 옥중도 아니죠. 화려한 황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서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 근데 24일 동안의 아주 참혹한 고문 끝에 산호맹 사건의 두목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고초를 겪었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감옥에서 쓴 시편들을 모아놓은 일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중 시집이나 옥중 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상가들, 기존의 체제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불온한 사상가들이 쓰는 글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려니까 참 난감하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런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차갑고 더러운 방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겪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의 목소리를 역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먼저 경주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자기 누나에게 박노해 시인이 건넨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경주 남산 자락에 나를 묻은 건이라는 시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첫날이다. 경주 남산 민들레 꽃씨는 바람에 흩날리고 바람 속에서 바람을 품고 천년의 긴 호흡으로 경주 남산 자락에 나를 묻은 건 바람이었나 하늘이었나. 밤새 독거방 낡은 창은 덜컹대고 감시등 불빛 아래 유유히 떠도는 민들레 꽃이처럼 내 영혼은 저문 들길 지나 낯선 산구비를 돌아서는 출가승의 옷자락처럼 허어로운데 무섭구나 지나온 날 깊어가는 상처는 그칠 줄 모르고 사흘 밤낮 몹시 아픈 날 스스로 치욕의 삭발을 하고 찬 마룻바닥에 몰아누워 회색 벽에 무겁게 토해내는 신혈의 부르짖음. 무너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흐르는 눈물 흐르는 대로 흘러 그래 지금 침묵의 무덤을 파고 나는 묻는다. 나를 암장한다.
숨죽인 호곡처럼 머리 푼 밤바람은 쓰러지는데 어둠 속으로 얼굴들이 흐르고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지고 설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죄닦음이 다하고 눈 맑아진 어느 날 내 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씨앗 하나, 피투성이 목숨으로 품어온 씨앗 하나, 한순간 싹이 틀까 젖어드는 눈 감으면 벽 그림자, 상처 속에 싹 트는 씨앗 하나로 경주 남산자락에 나를 묻은 건 바람이었나 하늘이었나. 네, 이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길어올린 빛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그 사람들에게 길어올리라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더 큰 고문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런 시어를 뽑아내라고 못 뽑아내면은 코털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다리털을 하나씩 뽑고. 네, 어떤 상상력도 어떤 사고력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운운하는 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예.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아무개하고 같이 어울려 놀았던 모양입니다. 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단어는 인권이다. 이런 의식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보적인 염치는 있었다. 이 말은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옥중 생활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 몇 번 말씀드릴 텐데, 예. 그 고통들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제가 굳이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성호를 긋는다는 시입니다. 우리 박노해 선생은 천주교 가톨릭 신자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내면의 풍경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사형이다. 이렇게 올 것이 온 것이다. 호송차는 사이렌 소리를 지르며 밤길을 달리고 붉은 포승줄에 묶여 다시 돌아온 독거방. 마룻바닥에 놓인 식은 짬밥 앞에서 침묵의 성호를 긋는다. 떨리는 성호를 긋는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것이다. 나는 지금 붙들고 싶은 것이다. 이 운명을 피해보고 싶은 것이다. 밧줄에 목 매달리는 불안함도 뼈아픔도 다 마주치면 순간인데 새삼스런 이 울음은 나약한 인간의 애착인가 두려움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사라져갈 내 인생 위에 성호를 긋는다. 나의 노동과 시와 투쟁의 기억 위에 서러운 애무처럼 성호를 긋는다. 마지막 검은 천이 두 눈을 가리우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 좀 더 의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아름다운 노동자의 미소를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마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성호를 긋는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절정. 그 검은 땅 위에 비가 내리면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끝내 부활로 이어지고야 말 나의 사랑, 나의 믿음. 우리들 혁명의 성호를 긋는다. 네, 이런 명편입니다. 예. 그래도 한 나라에 어떻게 됐든 한 나라에 지도자 노릇을 했다면은 최후의 양심이나 염치나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끝까지 분탕질을 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우리 김 PD 대청소 해보셔서 알죠? 예. 대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맡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청소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치 세력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건 어쩌면 우리 시민들의 직무유기인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렇게 까발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한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이런 시편이라도 읽으면서 자기 양심에 조금이라도 하소연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의 과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지치고 진저리가 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안기부 있지 않습니까? 예. 안기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고 정말 진이 빠진 당한 상태까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 이하의 시간을 보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마지막 시라는 작품인데요. 앞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안기부 지하 밀실 151호.
체포된 지 열흘쯤 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저녁 시간. 이제 나의 체력은 소진되어 자꾸만 헛소리와 환영에 시달리면서 나는 차츰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수백 수천 동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자결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숨죽인 흐느낌으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안기부 지하 밀시를 이 시대의 막장이라 부른다. 소리쳐도 절규해도 흡혈귀처럼 남김없이 빨아먹는 저 방음벽의 절망. 24시간 눈 부릅뜬 저 새하얀 백열등. 불엇. 끝없이 이어지는 폭행과 온 신경이 끊어 터질 듯한 고문의 행진.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들 희망의 파괴, 우리 민중의 해방 출구의 붕괴. 차라리 목숨을 주자. 앙상한 이 육신을 내던져 불패의 기둥으로 세워두자. 서러운 운명, 서러운 기름밥의 세월, 뼈골시계 노동하고도 짓밟혀 살아온 시간들, 면도날처럼 곤두선 긴장의 나날 속에 매 순간 결단이 필요했던 엄혹한 비밀 활동, 그 거칠은 혁명 투쟁의 고비마다 가슴치며 피눈물로 다져온 맹세, 천만 노동자와 역사 앞에 깊이 아로새긴 목숨 건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결의. 지금이 그때라면 여기서 죽자. 내 생명을 기꺼이 바쳐주자. 사랑하는 동지들, 내 모든 것인 살부치 노동자 동지들. 내가 못다한 엄중한 과제, 체포로 이어진 크나큰 나의 오류도 그대들 믿기에 승리를 믿으며 나는 간다. 죽음을 향해 허청허청 나는 떠나간다. 이제 그 순간 결행의 시간이다. 35세 상처투성이 내 인생 떨림으로 피어나는 한 줄기 미소. 한 노동자의 최후의 사랑과 적개심으로 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 마지막 생의 외침. 끝끝내 이 땅 위에 들꽃으로 피어나고야 말 내 온 목숨 바친 사랑의 슬로건. 가라 자본과 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네, 이런 절창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만 남은 사형수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풀려나신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민청학년 사건 네, 휘말렸던 분들 있죠. 부당하게 휘말렸던 분들. 이분들을 보니까 말이죠. 삶의 극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유머를 잃지 않으세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감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추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됐네요. 사실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식민지 시대부터 엄혹한 옥살이를 하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싸움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건데 그런 추한 사람의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금방 읽어드린 시편처럼 안기부의 혹독한 고문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심정이에요. 그럴 수 없겠지만 정말 이 고통스러운 옥살이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절절하게 체감하고 나서야 깨달을지 참 난감한 일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대청소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 정치 세력들에게 청소를 맡겨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맡겨서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있는 뜻 있는 시민들이 저 청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촛불 혁명 이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노해 시인이 옥중에서 쓴 시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국민의 촛불 시위 이것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또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고비고비마다 국회한테 헌법재판소한테 모든 역할을 맡겼다면은 저는 박근혜 탄핵은 불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 우리 촛불혁명을 기리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지난 몇 달에 걸친 우리 시민들의 함성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 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차기 대법원장을 임기 3개월 앞두고 박근혜가 결정했겠죠. 그렇겠죠. 그뿐만입니까? 헌법재판소 소장도 박근혜가 선택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애국가 가사대로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이 나라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시민들이 끌어냈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바로 이 시민들의 촛불혁명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MB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독방을 주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거방을 배당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깨달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 시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민들레처럼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주일의 단식 끝에 덥수룩한 수염 초췌한 몰골로 파란 수위에 검정 고무실을 끌고 어질어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굴비처럼 줄줄이 엮인 잡범들 사이에서 박노해 씨 힘내십시오. 어느 도적놈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민들레꽃 한 송이 묶인 내 손에 살짝 쥐어주며 환한 꽃 인사로 스쳐갑니다. 철커덩 어둑한 감치방에 넣어져 노란 민들레꽃을 코에도 볼에도 대어보고 눈에도 입에도 맞춰보며 포근한 새봄을 애무합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로 환하게 번져오는 생명의 향기에 취하여 아 산다는 것은 정녕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다가 문득 내가 무엇이길래 긴장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하며 민들레꽃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묶인 손으로 이 꽃을 꺾어 정성껏 품에 안고 와 내 손에까지 몰래 쥐어준 그분의 애정과 속뜻을 정신 차려 내 삶에 새깁니다. 민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발길에 짓밟힐지언정 노리개꽃으로는 살지 맙시다. 흰 백합 진한 장미의 화려함보다 흔하고 너른 풀잎 속에서 자연스레 피어나는 우리 들꽃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조금도 쓸쓸하지 않은 봄비 뿌리면 그 비를 마시고 바람 불면 맨살 부대끼며 새순과 흙무덤이 들풀과 우러져 모두 다 봄의 주체로 서로 빛나게 하는 민들레의 소박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있죠. 아주 긴 시인데요. 어떤 잡범이 따옴표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범이 묶인 손으로 꺾어준 민들레꽃을 보면서 이대로는 부자앉을 수 없다라는 다짐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민들레처럼까지 한번 다시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서 감옥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 동정이란 얼마나 값싼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